연초부터 변동성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고생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도 이 책에 보니까 재밌는 게 마음고생을 가늠하는 지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뭐 전통적으로는 그 투자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하면서 위험을 측정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그걸 이제 변동성으로 많이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변동이 크면 위험하다 그러고 변동성이 작으면 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학문적으로는 변동성을 위험으로 측정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 같은 뭐 일반 투자자들, 장사미사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변동성을 위험으로 측정하면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위험으로 측정이 돼요. 변동성으로 위험을 측정해버리면 주가가 그대로 있어야 위험이 작은 거고, 10,000원에 샀던 게 15,000원, 20,000원, 30,000원까지 꾸준히 올라와도 야, 이건 변동성이 크다,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왜 주가가 계속 올라왔는데 왜 위험이지?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위험, 변동성을 측정할 때 수학적으로 표준 편차라는 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뭐 펀드 가입 신청서나 이런 데 보면 이 펀드의 성과를 보여줄 때 수익률하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표준 편차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20%다 그러면 10,000원 투자해서 2,000원 정도 수익이 났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표준 편차가 20%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표준 편차가 20%라는 게 그럼 위아래로 20%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건지,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아니면 과거의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이 20%? 그것도 아니고, 이 도대체 이 표준 편차라는 걸 뭐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뭐 쓰기도 쓰는데,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표준 편차가 20% 문제, 30% 문제 해도 이게 뭐 어떤 위험이 있는 건지, 내가 어떤 걸 각오해야 되는지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로 느끼기에 가장 좋은 지표는 MDD라는 지표. 그러니까 MDD가 원어로는 맥시멈 드로우다운 그래가지고 최대 낙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원래는 그 트레이더들이 많이 쓰는 지표입니다. 원래는요? 네.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확인하는 지표인데, 근데 이걸 제가 뭘로 가지고 많이 설명을, 비유를 드려보냐면, 이걸 마음고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게,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를 했는데 둘 다 최종적으로 10% 이익이 났어요. 둘 다 10% 이익이 났는데, A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씩 꾸준히 올라가지고 10달 지났더니 10%가 오른 거고, B는 봤더니 중간에 반토막이 났다가 50%까지 빠졌다가 이게 겨우 회복해가지고 플러스 10%로 끝났다. 그럼 이 둘 중에 수익률은 똑같이 10%로 끝났지만 이게 누가 더 마음고생이 심할 거냐 생각하면 당연히 B가 중간에 그 반토막 나면서 겪었던 마음고생은 상상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요새 아마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10%만 빠져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50%가 빠졌을 때 겪었을 마음고생은 되게 크고, 반대로 C랑 D가 있는데, C는 처음에 시작해서 1%씩 계속 빠져가지고 10달 동안 10%, 마이너스 10%가 난 거고요. 근데 D는 얘도 마이너스 10%로 끝났지만 중간에 50%까지 올랐다가 거기서 다시 한 60%가 빠져가지고 10%로 끝났다. 네. 그러면 둘 다 결과는 마이너스 10%지만 마음고생은 얘 입장에서 이건 10% 손해가 아니라, 맞아요. 중간에 50% 올랐을 때 팔았으면 그게 내 거였는데 그걸 다 잃었다는 느낌, 내 손실은 거의 60%라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익률을 보였더라도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까 MDD라는 건 이렇게 최고점에서 어디까지 떨어져 봤냐, 내 계좌가 최고 어디까지 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져 봤냐, 이 폭을 이제 MDD라고 측정을 하는데, 그 MDD가 크면 사람이 겪는 마음고생이 크고요. 이 MDD라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주식하고 예를 들어 부동산을 좀 비교해 보면 좀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20년 정도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주식하고 부동산 중에 어떤 게 더 좋았냐, 제가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5년 정도 보유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네. 주식도 한 5년 정도 들고 있어보고 부동산도 5년 정도 들고 있다고 봤을 때 가격의 상승률을 보면 주식이 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랑 아파트를 비교해봤을 때 5년 정도 들고 있으면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막상 우리 주변에 부자들을 보면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이 많냐,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이 많냐 보면은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분명히 주식이 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왜 부동산이 또 부자가 된 사람이 많냐 보면, 뭐 그게 이제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차이는 MDD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들고 있다고 했을 때 10% 이상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뭐 빠진 적도 있었지만 10% 이상 크게 빠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주식은 코스피 지수 그 700 종목을 내가 다 들고 있는다고 그렇게 분산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도 5년 정도 들고 있으면 보통 40%가 빠져요. 700 종목의 분산을 해놔도 지수 자체가 40%가 빠집니다. 네, 계좌 전체가 40% 녹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간에 내 계좌가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가왔는데, 야 아니야 5년 기다리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많이 올라, 5년 기다리면 돼 라고 버틸 수 있을 거냐, 대다수는 중간에 던지거든요. 네. 지금 아마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연초에 뭐 10%, 20% 사실 20%도 안 빠졌는데 지금 뭐 야 이거 올해 주식 투자 해야 돼 말아야 돼, 주식 괜히 시작했나.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투자 비중을 늘려놓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한 20번 빠지면 금액으로는 작년에 30% 이긴 한데 지금 보면 손실이 더 커져버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MDD를 어느 정도 나오냐, 내가 지금 투자 대상, 뭐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부동산이면 부동산, 과거에 MDD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알고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 MDD 안에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나는 한 MDD를 한 20% 정도, 1억에서 한 2천만 원까지 빠져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을 봤더니 그게 MDD가 한 40% 된다. 과거에 과거 봤더니 이게 40%까지도 빠지네? 그러면 내가 1억 전부를 여기다 투자했다가는 4천만 원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가 못 버틸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2천만 원 이내로 줄이려면 그러면 그 자산에는 전체 금액이 50%만 나야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40%면 2천만 원이 빠져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니까.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MDD가 어느 정도를 좀 설정을 하고 네. 그걸 벗어나지 않게끔 배분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추상적으로 구독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를 갖고 있음으로써 맞습니다. 제 최대 자산의 손실 폭을 줄이는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먼저 체크하고 거기에 맞게 현금 비중을 유지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넣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마음고생을 덜하는 방법이겠네요. 네. 야, 근데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너무 공감되는 게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주식 투자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은 레버리지 때문이다. 예전에 막 대출협박 80%까지 대출 네.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수익이 훨씬 좋다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주식도 사실 하면 대출 가능하기도 하는 방법들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MDD 즉 이 변동성이 못 버티. 결과를 가르는 것 같기도 해요. 레버리지 쓸 때도 이게 변동성이 작은 자산을 레버리지 써도 괜찮은데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전체 자산 투자 금액의 절반을 빚을 냈는데 내 돈 1억에 1억 빚을 냈는데 50%가 빠지는 순간 그쵸. 파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폭이 큰 자산을 레버리지가 불리하고요. 그 변동폭이 작은 자산을 레버리지가 유리하거든요. 오히려. 예. 그러면 지금 보신 분들도 그 MDD라는 걸 고려해서 과거에 이 자산이 최대 얼마 정도 빠졌는지까지 한번 보고 투자하면 되겠네요. 예, 그게 사실 우리 이제 미국 주식 많이 하시니까 저는 미국 시장이 더 좋다 이것보다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과거 MDD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맞아요. 주가자료 다 가져다가 엑셀 돌려보지 않는 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나 들어가가지고 개별 종목을 치면 그 기간 입력하면 그 기간 동안 MDD가 언제 얼마까지 터졌고 내가 손실 나서 얼마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지 그 기간까지도 다 보여주고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들어가셔가지고 종목을 쳐보면 이 종목이 아니면 이 ETF가 아니면 이 자산군이 과거에 MDD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구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가지고 설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볼 수 있을까요?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적금 하다가 이제 막 시작해서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한 10%만 빠져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자신이 겪어낼 수 있는 MDD를 먼저 한번 설정을 하는 게 좋고 근데 그 MDD는 일괄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사람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성격마다 맞아요. 누구는 진짜 10% 5%만 빠져도 막 잠 못 자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뭐 태생적으로 20, 30% 빠져도 에이 뭐 그래 뭐 네. 공부했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다르고 아니면 지금 자기가 나이대가 어떠냐 뭐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좀 크게 나더라도 앞으로 이제 복구할 시간이 있으니까 30, 40% MDD가 있더라도 좀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래 할 수 있겠지만 연세가 뭐 50, 60대라면 이제 여기 와서 지금 30% 빠져버리면 이제 노후가 네네. 너무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심지어는 똑같은 개인이더라도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이게 내가 여윳돈이다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여윳돈이다 그러면 MDD를 크게 설정해서 갈 수도 있지만 야, 이 돈이 내년에 만기 돌아오는 전세금 올려줘야 될 돈이야 네. 아니면 우리 아들 고2인데 내후년에 대학 가야 되니까 등록금 할 돈이야 이러면 MDD를 크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금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겪어낼 수 있는 MDD 폭이 어쩐지 사실 MDD는 퍼센트로 설정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윳돈이라고 해도 내가 뭐 100만 원 투자했을 때는 그래 뭐 50만 원까지 날려도 뭐 한 달 열심히 벌면 되니까 그래서 네네. 50%까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게 1억일 때는 5천만 원 날아가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개인한테도 시기가 언제냐 또 자금의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설정을 해보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막 이렇게 되면 되게 MDD를 내가 얼마나 겪을 수 있을지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제일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계좌를 나눠보시는 게 좋아요. 모든 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했던 이 돈은 우리 등록금 할 돈이야. 그럼 등록금 할 계좌를 따로 놔두고 네. 이 돈은 뭐 전세금 올려둘 거야.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걸 그때는 MDD 개념도 없을 때인데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봤었냐면 자금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집 사야지. 그 주택 마련하는 계좌였고 네네. 두 번째 계좌는 야 여기서 이익 나면 이 돈 가지고 차 바꿀 거야. 네. 세 번째 계좌는 여기서 이익 나면 술 마실 거야.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으면 성격이 다 다르게 투자가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해볼 수 있고 그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투자해보고 났더니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앞에 건 좀 안전한 가치 투자 쪽으로 가고 뒤에 술 마신 계좌는 누가 이제 뭐 추천하고 좋은 거 있다더라 뭐 괜찮다더라 그러면 그래요? 한번 사보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계좌가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어. 그래서 저는 나는 이렇게 장기 투자하고 같이 투자하는 게 맞지 내 정보력은 여기가 한계구나. 나름 뭐 회계법인에 회계사고 증권사 강의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막 많이 듣고 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더니 오른쪽 게 변동성은 크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성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가지고 야 이 계좌는 MD들이 이 정도까지 겪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운영, 이 계좌는 MDD가 이 정도 이렇게 운영,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겪어낼 수 있는 MDD, 나는 이 계좌에서 MDD를 20% 정도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투자한 대상 봤더니 이게 MDD가 30% 40%가 나오는 자산이다. 네. 그러면 사실은 투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되면 자산 배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20%밖에 견딜 수 없는데 지금 이 종목은 40%까지 MDD가 나오면 50%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50%는 뭐 현금을 보유한다거나 아니면 주식하고 좀 반대 속성이 있는 뭐 채권 같은 것들에 분산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 안에서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좀 맞추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굳이 종목명을 말해본다면 요즘 테슬라 같은 종목이 변동성이 정말 심한 종목인데 많이들 투자하고 싶어 하시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변동이 큰지를 모르고 덥석 투자하신 경우가 많아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가 테슬라 쳐보시면요. 네네네. MDD가 50% 넘어가요. 반토막 언제든 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금융위기 때가 아니라 코로나 위기 때가 아니라 2019년에도 그냥 반토막 났고 요새도 뭐 30-40% 빠지는 거 1200에서 뭐 900, 800 왔다 갔다 하는 건 예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한 40-50%까지 빠질 수 있어. 알고 맞으면 좀 덜 아프잖아요. 그나마 낫죠. 모르고 있다 갑자기 맞으면 되게 아픈데 알고 그래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MDD가 40-50%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체 자금을 다 넣진 않고 자금의 뭐 절반만 넣은 거야. 30%만 배분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플랜이 짜져 있으면 내 예상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그럴 경우에도 야 이거 MDD를 50% 예상했는데 60% 70% 분명히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지수를 투자하면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한국 남자가 평균적 수명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듯이 이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모르겠지만 그걸 묶어놓으면 지수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한 것처럼 근데 개별 종목은 진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과거는 50%, MDD 50%였지만 앞으로 60%, 70%가 터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사이 말하는 내가 점검해봐야 될 시기가 되는 거죠. 얘가 왜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50% 이상의 폭락이 지금 왔는지 이게 단순히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건지 시장 전체가 빠지면서 이게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사업 모델, 내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바뀌거나 고갈돼 버린 거죠. 그것도 점검할 포인트로 잡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뭔가 많이 빠졌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장 전체 변화가 일어났거나 생각 못했던 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요거 점검해보는 시점으로 삼아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책에서 저는 이거 약간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는데요. 투자하는 대상의 MDD만 그러니까 얼마나 빠질 수 있는지만 보지 말고 소득의 MDD도 고려를 해봐라.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가 MDD를 볼 때 보통 이제 자산의 MDD도 고려를 하지만 제가 소득의 MDD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산의 MDD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정적인 소득이 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월급이 꼬박꼬박 잘 나오는 사람은 이쪽 자산이 폭락을 하더라도 그게 뭐 예를 들어 30-40%가 빠지더라도 어차피 지금 당장에 문제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월급 가지고 내 소득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니까 회복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만약 소득이 움직인다, 들락거린다 그러면 소득이 줄었을 때 당장에 생활비를 못 쓰기 때문에 저걸 자산을 깨가지고 생활비 충당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소득 감소랑 자산 가격 감소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소득의 MDD라는 걸 생각 안 해봤던 건 저도 회계법인에서 회계사일 때는 뭐 월급이 오를 일만 있지 그렇죠, 보통. 줄어들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뭐 계속 우상향 할 거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독립해서 나오니까 아마 한번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독립해서 나오고 나면 이게 이제 소득이 왔다 갔다 내가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심하고 제가 사실은 소득의 MDD가 월 단위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0%가 온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서 사실 이제 잘 풀렸어요. 뭐 일타 강사 소리 들으면서 막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대결 혈철이 와가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예 말을 못했거든요. 한 달 동안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소득이 그냥 0인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되게 잘 벌고 있어가지고 뭐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었는데 그게 소득이 0이 되는 순간 온갖 불안이 밀려오고 이게 내가 강의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전혀 없었구나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것도 지금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게 걱정이 안 되겠지만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의 MDD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 MDD가 터진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이상하지만 이해는 되실 거예요. MDD가 터진다는 게 손실이 펑 터지는 거. 근데 그 자산의 MDD랑 소득의 MDD가 보통 같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안 좋을 때 자산이 버텨줘야 이걸 버티고 아니면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버티는데 보통 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자산 가격 폭락할 때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장사가 안 된다거나 재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다행히 이제 자산이 빠진 다음에 빨리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때도 보면 빠질 때까지 2월 3월을 보면 자산 가격 쭉 빠지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방역 때문에 가게가 같이 와버리면 그러면 되게 인생에 큰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의 MDD를 같이 한번 고려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산의 MDD를 좀 키울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다 아니면 뭐 프리랜서다 해가지고 소득 쪽에 MDD가 크게 나올 거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자산 쪽에 MDD를 좀 낮춰놓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대비를 어떻게 좀 해보냐면 만약에 이 소득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MDD가 터졌을 때도 일단 생활은 돼야 되니까 저는 한 1년 정도 생활비 소득이 안 들어와도 한 1년 정도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 돈은 되게 안전한 데다 좀 넣어놓고 아까 말한 계좌를 분리할 때 야 이건 그렇게 비상 상황이 왔을 때 나 같은 경우에 소득 MDD가 마이너스 100%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버텨야 될 자금이니까 위험하게 투자해서는 안 되고 이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크게 잘 버틸 수 있는 돈이어야 돼 해서 계좌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너무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말씀하신 공감되는 게 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다 하는 게 떨어지면 어차피 우리 월급이 꾸준히 나오니까 주식 폭락하면 쓸어 담자 이렇게 되게 자신만만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나와서 자영업자 같은 느낌이 돼보니까 와 이게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어떤 위기가 와서 무너지면 제 소득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진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좀 고려를 해놔야겠다. 좋을 때 오히려 대비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보시면 주변에 부자가 되시는 분들 보면 그 사업을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어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일반 직장이들 안정된 직장 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쪽에서는 좀 위험을 감수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일반 투자자들 공무원들은요 되게 안전하게 예금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러네요. 성향이 좀 그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약간 부자가 될 가능성을 닫아놓는 느낌이에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투자를 하면서 약간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는데 콜옵션 좋아하거든요. 그 콜옵션이라는 게 나빠지면 그냥 옵션을 포기해버리면 되고 좋아지면 위쪽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내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방을 다져놓고 근데 오른쪽에 상황이 좋아지면 부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년치 생활비 정도는 MDD 작은 자산에다가 넣어놓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 큰 투자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이게 이제 뭐 바벨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또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특히 변동성이 심해서 이런 문구들이 저도 눈에 들어오는데 10% 벌고 10% 잃으면 그냥 제자리에 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투자할 때 다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학도 다시 공부를 하고 과학도 다시 공부하고 최근에 뭐 철학도 막 그때 뭐 고등학교 때 뭐 교양으로 막 이거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철학이라는 게 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투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하는데 수학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착각하시는 거냐면 평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균이요? 우리가 평균하면 평균은 우리가 몰라?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이 평균에 고등학교 때 배우면요 우리가 평균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은 둘을 더해서 나누는 건데 그걸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도 무슨 뭐 기하 평균도 우리가 사실은 배웠고 조합 평균도 배웠습니다. 기하 평균은 뭐냐면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예요. 산술 평균은 아까 말한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평균이 0이다. 이게 이제 산술 평균인데 기하 평균은 뭐냐면 플러스 10%랑 마이너스 10%를 곱합니다. 그래서 1.2라고 0.9를 곱해요. 그러면 1.1 곱하기 0.9 했을 때 0.99. 0.99가 나오네요. 네. 1이 안 되고 0.99가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하 평균. 거기다 뭐 루트를 씌워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평균하면 산술 평균을 다 더하기 평균을 생각하고 계세요 머리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는 본전이잖아. 근데 이건 더해버리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투자를 할 때 결과는 산술 평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곱하기 기하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다르네요. 10,000원에서 10% 오르면 11,000원. 11,000원이 됐다가 그 11,000원에서 10%가 빠지면 1,100원이 빠져버리니까 9,900원이 되는 게 곱하기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 보통 생활할 때 쓰는 건 산술 평균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시지만 실제 투자를 할 때는 기하 평균이 나오니까 이 기하 평균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전환을 못 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도 분명히 제 계좌가 10%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급락은 꼭 희한하게 크게 나오잖아요. 어느 날 10%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본전 됐겠지 했는데 계좌 여러분 마이너스 찍혀 있어요. 그럼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사람들 간단하게 그렇게 질문해보고 이거
알 수 있거든요. 뭐냐면 A라는 투자가 있는데 이게 올라갈 확률 반, 떨어질 확률 반이다. 네. 근데 뭐냐면 올라갈 때 20% 오르고 떨어질 때 10% 떨어진다. 그럼 이건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그러면 하는 게 맞죠 사실. 올라갈 때 훨씬 크게 2배나 오르니까. 네. 그건 맞는데 자 똑같은 투자인데요. 네.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 반반이에요. 똑같이 반반인데 네. 올라갈 땐 40% 오르고 떨어질 때 30%가 떨어져요. 그럼 이거 하는 게 맞냐? 이것도 사람들은 10% 남네. 올라갈 때 40%고 떨어질 때 30%면 10% 남으니까 하는 게 맞지 않냐?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40% 오르면 1,000원이 넘은 게 1,400원이 되는데 네. 그 다음번에 30%가 떨어져 버리면 1,400원 곱하기 30%에서 4,200원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40% 오르고 30% 떨어지면 손실이에요. 원금이 안 되네요. 네, 오히려 손실인데 사람들은 그걸 더해버리니까 야 플러스 40% 마이너스 30% 더하면 플러스 10%잖아. 이익이니까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시는데 1.4랑 0.7을 곱하면 0.98이니까 안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하평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겪고 계시는 혼란이 작년에 수익률 30% 났으니까 올해는 마이너스 30% 나도 본전 아니야? 아니요. 투자 자금이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는 수익 조금만 마이너스 나도 전체 계좌를 마이너스 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월급 받으신 거나 어떤 투자금도 계속 늘리다 그렇죠. 보니까 내가 시드머니를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뒷부분에 수익률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9년 잘 벌다가 왜냐면 9년 차에 자금이 다 커져 있을 테니까 마지막 1년 차에 좀 꼬꾸라져도 되게 타격이 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평균이라는 걸 가장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모든 숫자에다 곱하기 0을 하면 결과는 0이 되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9번, 10번, 100번 잘했어도 마지막에 곱하기 0 하면 끝나버리듯이 곱하기라는 건 끝에 변동값이 큰 거 튀어나온 값 하나, 두 개 때문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잘 벌다가도 이렇게 마지막 탐욕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이런 그쵸. 곱하기의 개념에 나오는 거네요. 승률은 되게 높았는데 9번 이기고 딱 한 번 실패한 건데 결과치를 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곱하기 개념을 정말 잘 알고 자꾸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곱하기 평균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해본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 벌고 30%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하면 0에 수렴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 2%씩 계속 까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까먹는 거네요. 그래서 저자님 책에도 레버리지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 3배로 움직이고 뭐 이런 상품들 많이 투자하시는데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런 게 결국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전에 플러스 20%랑 마이너스 10%이면 분명히 이익이거든요. 이게 1.2랑 0.9를 곱하면 1.08이 돼가지고 8%가 남아요. 근데 플러스 30%랑 마이너스 20%를 곱하면 8%던 게 4%로 줄어버리고 플러스 40에 마이너스 30%면 그럼 이게 마이너스로 아까 2% 손실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보는 이유가 똑같이 20, 10 30, 20, 40, 30이면 합쳐놓으면 야 그냥 10% 남는 거잖아. 네네. 이게 산술 평균은 다 10%인데 곱하기 평균을 하는 순간 계속 줄어버리거든요. 곱하기 평균은 이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치가 계속 감소합니다. 근데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뭐냐면 이 변동폭을 내가 키워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 2배로 키워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훨씬 큰 수익이 나야지 나한테 수익이 돌아올 수 있고 수익하고 손실이 반복되는 상품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키워버리면 사실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원금이 커질수록 이 변동성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투자하실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 많이 하셨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주식 투자로 부자 된 사람들 봤더니 그 얘기를 하세요. 주식으로 번 돈은 땅에 묻어라. 이게 처음에는 변동성이 큰 주식을 가지고 벌더라도 네. 어느 정도 시드머니 커지면 변동성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 토지 투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변동성이 되게 작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으로 번 돈을 땅에 묻어라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주변에 진짜로 보면 주식으로 벌어가지고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부동산 쪽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킵을 해가지고 MDD를 낮춘 낮추면서 거네요. 아, 그러면서 사실은 부를 점점 변동성을 줄여가지고 키워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럴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또 책에서 봤던 그 복리 수익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제 사례부터 말씀드려보면 제가 복리 수익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공감을 못했습니다. 투자 기간이 짧았을 때는 이거 그냥 이익 난 거 팔아가지고 뭐 또 사고 막 이러면 되는데 왜 놔두라고 하지 자꾸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사놓은 주식이 100%가 오른 상태에서 또 100%가 오르니까 이게 복리로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여기에도 이제 기하 수익률,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하 평균이 적용되는데 이게 곱하기 평균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면 사실은 녹아버린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산술 평균보다 낮아지면서 점점 변동성이 커지고 녹아버리는데 한쪽으로 움직일 때는
복리적으로 움직일 때는 소위 말하는 복리 효과가 나오면서 산술평균보다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10% 수익을 2번 내면 산술평균은 더해가지고 10% 10%면 20% 아니야? 이러는데 기업평균을 곱해버리니까 1.1 곱하기 1.1하면 1.21이 돼가지고 20%가 아니라 21% 올라가는 거죠.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투자의 세계에서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업평균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이제 복리 수익률, 낮더라도 꾸준한 수익률을 만드는 게 이게 누적이 되면서 끝에 가면 소위 말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자산이 한 100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 100조 중에서 95조를 나이 60이 넘어서 벌었어요. 그러니까 버핏도 60 전에는 분명 부자지만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그 버핏이 번 돈의 거의 95% 이상을 나이 60 환급 넘어서 벌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한 뭐 5조 정도밖에 없다가 5조도 적은 돈 아니지만 60 넘어서 100조가 만들어진 게 버핏이 그 복리로 계속해서 수익률을 유지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익률 차트 같은 거 보실 때 그냥 차트를 보면 대부분의 주가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치솟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게 복리로 가면 치솟는 형태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가팔라지니까 저도 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효과가 요거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야 여기서 뭐 10% 20% 먹어봤자 내가 뭐 1,000만 원에서 100, 200 벌어봤자 이러는데 그게 복리가 되면서 나중에 시드머니가 같이 커지면서 재투자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딱 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20%씩 매년 벌어봤자 얼마나 벌어? 이 개념은 이미 더 센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수익률, 목표 수익률 같은 걸 물어보면 보통 나는 뭐 큰 욕심 없고요. 1년에 한 20% 30%만 이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없게 들리는 거죠. 저 책이 사실 저희 와이프가 주식 투자 좀 가르쳐줘 해가지고 가르쳐주면서 넘긴 건데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목표 수익률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 나는 사실 아직 초보자고 잘 모르니까 1년에 한 30%만 이러길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버핏 얘기를 꺼낸 거죠.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 제일 잘하는 버핏의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냐? 그러니까 버핏의 수익률이 한 23% 정도 나오거든요. 연평균 23% 정도 나오는데 욕심 없이 30%? 말이 되냐? 이 복리라는 게 무서운 게 버핏이 1년에 한 23% 정도 수익률인데 그걸 버핏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되게 많습니다. 사실. 많겠죠. 1년에 23% 이상 수익 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그걸 50년 넘게 지속해버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요. 그러니까 1년에 20%, 연 20% 수익률을 50년 동안 내면 1억이 1조가 돼요. 와 100억도 아니고 1조. 1억이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보죠. 1년에 20%씩 한 50년 수익 내면 1억이 얼마 될 것 같아? 보기로 1번 10억, 2번 100억, 3번 1000억 그랬더니 와이프가 1000억. 왠지 많을 것 같아서 답은 4번이야. 1조 이러니까. 되게 놀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 복리 수익률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리 수익률 사람들은 그냥 저희 와이프도 그랬어요. 30% 정도를 얘기했던 게 자기 한 1,000만 원 있는데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맞아요. 그렇게 딱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300 정도씩 벌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건데 그걸 복리 수익률을 단리 수익률로 바꾸는 방법을 엑셀로 어떻게 하는지 함수 보여주고 와이프한테 계산해서 보여줬는데 아까 50년 동안 1억이 1조가 된다는 건 1억이 1조니까 공이 4개가 붙는 거거든요. 100만 프로예요. 100만 프로. 50년 동안 100만 프로이기 때문에 그럼 100만 프로 나누기 50년 하면 2만 프로 정도 나오거든요. 연 2만 프로. 그러니까 연 200배인 거죠. 1억 투자해서 200억씩 버는 거예요. 그게 수익률인데 그게 20%인데 30% 하겠다고 내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20%에 만족 못하겠어 그랬더니 만족하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복리 수익률로 나오는 결과를 단리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1년에 10% 수익을 한 30년 내잖아요. 그걸 단리로 바꿔보면 한 60% 가까이 나옵니다. 와. 그래서 1년에 10% 수익률? 야 1년에 10% 이러는데요. 그걸 30년 동안 1년에 10%를 꾸준히 낸 다음에 그걸 내가 투자한 기간으로 나눠보면 연 한 60%? 1,000만 원 투자해서 6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1년에 10%, 1년에 8% 그러려고 주식해요 막 이러는데 제 진짜 목표 수익률이 과거에 10%일 거예요. 지금 8%예요. 그러니까 금리 낮아져 1년에 10% 목표로 하고 지금 8%를 목표로 하는데 저한테 사람들이 되게 소박하시네요. 막 주식하시면서 8% 수익률. 제가 왜 그러냐면 그 8% 수익을 냈을 때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엑셀로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1년에 8%만 꾸준히 내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바였기 때문에 그래서 연 8%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운이 좋아가지고 그것보다 실제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니까 사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일찍 제주에 내려가고 이랬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 10%면 되게 높은 수익률을 좀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10%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것도 분명히 꾸준히 복리로 달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복리로 이렇게 적용해 본 다음에 그걸 단리로 바꿔가지고 내가 10% 정도 수익률을 20년 내면 30년 내면 연으로 이 정도씩 버는 거구나 해보고 나면 수익률에 대한 조급함이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너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려고요. 야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바로 떠오르는 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겠네요. 스스로가. 맞습니다. 복리로 가져갈 수 있게끔 자주 사고 팔지 않게끔 변동성을 앞서 쭉 말씀해 주신 대로 변동을 줄인다거나 현금 흐름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걸 여쭤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또 장기적으로 가는 비결이 뭐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투자했던 과거 한 15년, 10년 넘게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나름 뭐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돌아서 보면 막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고 뭐 아는 것도 없었고 진짜 요새 느끼는 게 야. 어떻게 운 좋게 진짜 그걸 잘 비켜왔다. 진짜 나는 운이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어떻게 그걸 버텨왔나 큰 변동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버텨오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나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 본업에서 캐시플로우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 분석을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만히 생각하면 제일 컸던 게 나는 사실 이제 이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나는 그래도 회계사고 또 소득이 뭐 보통 직장인보다는 적지 않으니까 분명 그래서 이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니까 이 투자 쪽에서는 사실 이게 없어도 이렇게 뭐랑 제가 그 비유를 뭘 드냐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수비를 언제 잘하냐면 결선에 올라야 되는데 이미 승점을 확보를 했어요. 맞아.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비기기만 해도 나는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수비를 강화하고 지키는 축구하고 침대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그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냐는 그 환경을 만드는데 그때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본업에서 이미 나는 승점을 확보했어. 본업에서 승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쪽은 승점이 안 나와도 지키기만 해도 돼. 연 8%만 내도 돼. 그것만 꾸준히 내면 나중에 이 정도 돈이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작은 수익률로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 환경을 만들었던 게 저는 제일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약간 젊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코인이나 이런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성과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업을 해보려고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직장 생활해봤는데 자기 생각했던 게 아니다. 막 정치만 하고 있고 막 내가 여기서 꿈이 안 보인다. 근데 투자를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괜찮아서 이 정도 연 20% 수익만 계속 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게 본업에서 나온 캐시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도 잘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이 MDD랑 연결이 되는데 소득이 MDD가 없어지면요. 투자의 MDD를 크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행동에 옮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조금 늦추면서 플랜 B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뭐 최근에 좋은 장에서 상승장에서 자산 인플레가 있었던 장에서 얻었던 경험만 가지고 나머지 인생 계획을 짜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변동성을 아직 안 겪어보신 분들은 그러면 약간 플랜 B로 그 파이프라인을 투자 쪽 파이프라인 말고 다른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대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열렸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에서도 정말 공감되는 말씀을 적으셨던 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똑같은 종목을 얘기해도 어떤 분은 그걸로 수익을 내시고 어떤 분은 그걸로 큰 손실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책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돈 버는 종목을 알고 있는데 꼭 희한하게 나만 손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종목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초기에는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증권사 가서 종목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종목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따라 사신 분들 그래 그 종목 괜찮네. 내가 봐도 괜찮네 했는데 나중에 저 그걸로 손실 봤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투자를 일단 종목 선택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뭘 살지 그걸 결정하는 게 투자 아니냐? 일단 아니고요. 아니다. 그 종목 선택하는 건 전체 투자에 의해서 극히 일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살 때는 가격이 낮을 때였죠. 그렇죠. 분명히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회사가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가 가치에 비해서 싸니까 산 거거든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좋은 회사야. 사경인이 투자하는 회사래. 누가 사는 회사래. 이러면서 그 사람이 투자하는 회사면 괜찮은 회사겠지 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게 되게 잘못된 의사결정인 게 가격이 어땠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는 싸다고 생각해서 샀지만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데 뒤따라서 사면서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같은 가격에 사서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는 이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정도인데 주가가 한 7,000~8,000원이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해서 샀고 그분도 그러면 그때 같이 산 거죠. 근데 뭐냐면 이게 5,000원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5,000원 떨어졌을 때 저는 주식이라는 원래 MDD가 30%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더 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기본적인 이 회사의 사업 구조나 펀더멘탈에 아무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시장 환경이 지금 주가 지수가 30% 빠지니까 이것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실제 예전에 제가 샀던 종목 중에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막 불황일 때 오히려 유리한 회사. 그러니까 뭐 그런 회사 신용정보 회사여가지고 불황이 되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그 회사는 그 채권을 추심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그럴 때 더 좋아지는데 불황이 되고 시장이 나빠지니까 주가 같이 빠지는 거. 사실 이 회사는 이제
돈을 더 벌 건데 네, 오히려. 그때 이제 늘린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8,000원에 샀고 5,000원일 때 더 늘려가지고 최종적으로 8,000원 되면 저는 이익이 났는데 그분은 그냥 8,000원에 사서 들고 있다가 8,000원이면 나는 이익 안 났는데 왜 저 그렇죠. 사람이 이익이 났지?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것도 차이가 나고요. 진짜 웃긴 건 뭐냐면요. 똑같은 가격에서 사고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중간에 제가 추매를 안 했더라도 수익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목 수익률은 같은데 계좌 수익률은 달라져 버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균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랑 소목님이 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에 샀다고 그럴까요? 네. 처음에 같이 사가지고 40% 올랐고 근데 그 판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샀는데 이건 3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샀을 때 40% 오르고 30% 떨어지면 만 원이 14,000원이 됐다가 4,200원 30% 빠지면서 결국은 200원 손해거든요. 그래서 사경에 따라서 똑같은 가격에 만 원에 사고 14,000원에 팔고 그다음에 다시 9,800원에 팔았더니 손해네 이렇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소목님은 따라서 사면서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만 원을 전부 투자를 했는데 저는 뭐냐면 가진 돈의 절반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만 원 중에서 만 원을 다 넣은 게 아니라 5,000원만 투자해서 5,000원이 40% 오르니까 5,000원에 40%면 2,000원 오른 거죠. 그래서 소목님은 14,000원이 될 때 저는 12,000원밖에 안 됐어요. 반만 투자했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종목에 14,000원을 다 투자하신 건데 그래서 30%가 빠지니까 9,800원이 돼버린 건데 저는 또 12,000원 중에서 6,000원만 투자하는 거죠. 절반만. 그럼 6,000원에서 30%면 1,800원이 빠지거든요. 그럼 12,000원이던 게 1,800원 빠지면 1,200원이 돼요. 그래서 가진 돈을 다 투자했을 때는 9,800원으로 끝났는데 저는 1,200원. 네네네.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 할 때마다 2%씩 손해가 나고요. 저는 할 때마다 2%씩 이익이 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야 똑같은 종목을 지금 이건 심지어 사는 타이밍도 똑같거든요. 뭐만 달랐냐면 거기에 내가 가진 돈의 몇 프로를 투자할 거냐. 그래서 이게 트레이더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베팅액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베팅액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트레이더들은 그 베팅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되게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투자자들로 건너오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산 배분이 돼요. 배분이 되네요.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주식에 몇 프로를 투자할 거냐. 실제로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 그 펀드의 수익률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까 말한 어떤 종목을 살 거냐, 그다음에 어떤 타이밍에 살 거냐, 그리고 어떤 자산에 배분할 거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자산 배분이 90% 정도를 결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종목을 결정하냐, 어떤 타이밍에 사냐가 나머지 10%라고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건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는 사실 크게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도 펀드처럼 90%는 아니더라도 개인 입장에서 저는 그 자산 배분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실전에서 적용해봤을 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그렇게 뭐 학문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뭐 재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돈을 벌었냐, 내 재산이 늘었냐는 뭐에 따라 달라졌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때 1,400이던 게 3,000까지 가는 와중에 내가 무슨 종목이 됐든 주식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이 많이 오르니까 작년에는 아파트 부동산이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냐 안 가지고 있었냐가 중요하지 그게 무슨 강남 아파트냐 강북 아파트냐 뭐 이런 건 사실 크게 차지하지 않고 주식이 있었냐 없었냐 아파트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크게 차지하듯이 자산 배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언제 살 거냐. 근데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보면 대부분 뭐 사야 돼요? 언제 사죠? 저한테 와서 제 주변 사람들도 물어보거든요. 야 괜찮은 거 없냐? 뭐 살만한 거? 너 뭐 샀어? 나도 사게. 뭐 사면 돼? 라고 물어보면 제가 농담으로 책에다 적어놓은 게 뭐 사면 돼? 라고 물어봤는데 속으로 뭘 사도 안 돼.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업 평균과 산술 평균의 차이나 MDD를 알고 있어야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딱 봐도 그게 무슨 개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뭐 사면 돼요? 하면 뭘 사도 안 돼요. 뭐 이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지식을 갖추고 설계를 하는 게 먼저인데 그게 빠지고 종목 타이밍만 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게 뭐 조금 벌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보면 별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시간만 날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게 결국 그런 이유가 많겠네요. 네. 외부 환경이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돈 풀기 이런 걸 반대로 회수하는 분위기인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보수적으로 더 알짜우리한 기업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표 한두 개 정도는 꼭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냐.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냐. 그럼 당연하겠지.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고 있냐가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있냐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익이 잘 나는 게 돈을 잘 버는 게 아닌가 하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라는 게 사람들은 그 대차대표랑 손익계산서 두 가지를 보는데 손익계산서는 돈을 버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익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 현금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얼마인지는 현금흐름표에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익이 나면 우리는 당연히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이번에 물건을 팔았는데 다 외상으로 판 거예요.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지 회수가 아직 안 되고 있으면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그게 이익으로 보고가 되는데 네네. 현금 흐름표는 돈이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이 둘을 구분해 가지고 이걸 이제 뭐 발생주의, 현금주의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발생주의가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할 때 좀 유익하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야, 올해 12월 달에 물건을 팔면서 1년치를 선불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회비를 받는데 1년 회비를 12월 달에 1년에 12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 뭐냐면 현금으로는 12만 원 수입 잡아버리거든요. 네. 근데 발생주의는 잠깐만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서비스 해주고 12만 원 받는 거잖아. 그럼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만 원이 올해 수익이네. 그래서 전체 12만 원 중에 만 원은 올해 걸로 잡고 11만 원은 내년으로 잡는 게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 이게 타당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5년치 사용료를 미리 받았다. 근데 전부 다 올해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5년치 수익이니까 5년 동안 나눠서 맞아요. 인식해야지. 그래서 발생주의는 그렇게 기간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현금 흐름표는 그냥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만 따져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분식이 터지거나 지나고 나서 이 회사가 가짜였다 이게 터지는 애들은 대부분 어떤 회사였냐면, 이익은 나는데 돈은 안 들어오는 회사들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매출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차익을 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합니다. 비용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10,000원 주고 샀다. 그 기계장치를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이 비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이 기계장치를 몇 년 쓰지? 3년 쓰냐, 5년 쓰냐, 10년 쓰냐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다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이 가능해요. 5년 쓸 걸 10년 쓴다고 하는 상관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버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 이렇게 회계적인 가정에 따라 가지고 이익은 왔다 갔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분식을 하거나 회사를 포장을 할 때 이익을 부풀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익은 부풀리더라도 현금은 안 부풀려지는 거죠. 네, 절대 속일 수 없는 거죠. 누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어떤 애들 조심하시냐면, 이 회사가 이익은 계속 나는데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현금흐름이 있거든요.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라는 항목을 한번 보시고 현금흐름표의 영업현금흐름이라는 항목을 한번 보세요. 오히려 둘 다 마이너스면 괜찮아요. 뭐 이익도 안 나, 현금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래, 우리 너 그런지 알고 투자해 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부분에서 괴리가 생기냐면, 현금흐름은 마이너스인데 계속, 영업에서 현금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익은 계속 플러스가 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 주가가 부풀려질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계속해서 이 정도 이익이 나는 회사니까 거기에다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퍼 몇 배, 10배 적용해봤더니, 야, 주당 이익이 10,000원인데 퍼 10배 하면 주가 10만 원, 오케이 하는데 막상 현금으로는 계속 마이너스. 돈이 왜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이익은 계속 나는데 그렇죠. 현금은 왜 안 들어오지? 네. 이유가 뭐지? 네. 그러면 이게 현금 대신 다른 게 부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다른 게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 늘어난다거나 매출 채권이 쌓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자산이, 다른 자산들이 쌓여가는 게 이익과 현금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돈이 지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고를 부풀린다거나, 재고자산이 얼마짜리냐는 회사가 정하기 때문에 그걸 부풀려버린다거나, 아니면 매출채권, 부실거래처한테 발생한 채권인데 사실은 못 받을 확률이 높은데 다 받을 수 있다고 잡아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식으로 부풀려지면 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둘이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평소에는 괜찮아요. 장이 좋을 때는 맞아요. 다 가요, 다.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은 장이 될 때는 둘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주가가 좋을 때는 자세히 안 들여다봐요. 맞아요. 잘 가고 있는데 왜 들여다봐? 근데 주가가 나빠지니까, 왜 이 회사 주가가 이렇게 안 좋지? 뭐 때문이지? 이익 잘 나는데 왜? 현금이 안 들어오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익이 들어오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였어 하면서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버팀목이 되는 거, 야, 이 회사는 지금 장이 안 좋지만 계속 이익도 나고 현금도 잘 나오고, 예를 들어서 배당주 같은 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꼬박꼬박 배당을 해줘. 그러면 야, 뭐 장이 나빠지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배당을 꼬박꼬박 해준다는 건, 이 배당은 사실 속이기가 힘든 거잖아요. 가짜로 이익을 만들어서 배당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배당이라고 현금을 줘야 되니까. 회사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안전한 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 제일 안전한 게 배당주 투자가 되는 게, 야,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얘가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배당을 해주면, 그럼 나는 그 배당이라는 실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게 사실 안전장치, 버팀목이 맞습니다. 되는 것처럼, 그런 배당이 나오려면 또 그 근간이 되는 게 장사에서 돈이 들어와야지. 배당은 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짜 포인트네요. 그래서 그 배당이 계속 나올 수 있냐, 이 뒷단을 가보면, 그러면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고 있냐, 그래야지 배당도 계속 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익 말고 현금 흐름을 같이 한번 확인하는 습관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런 진짜 속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물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있었는지 뭐 그게 약간 진실이 드러나는 느낌인데, 그쵸. 진짜로 장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면은 사람들이 안 보던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면서, 야, 이 기업 근데 좀 수상하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익이 빠지면서 현금 흐름이 수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기업들에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이 영업 현금 흐름면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이렇게 네, 맞습니다. OCF 맞습니다. OCF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예. 저희 미국 주식들 많이 하시니까 EPS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막 네. 주당 순이익해서 그거 가지고 보통은 거의 뭐 몇 배를 곱해서 퍼가 몇 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장이 되면 현금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CPS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캐시플로우 퍼 스탁도 나오거든요. 캐시플로우. EPS랑 CPS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경인 회계사님의 친절한 투자가에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저희 책을 읽어봤는데 아내분께 네. 주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 이거 실제로 보니까 대화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네. 아내가 주식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원래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네. 제가 써놓은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네. 초보자 대상으로 써놓은 책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투자라는 게 뭔지 해서 애들 나중에 자랐을 때 나중에 한번 읽어보라고 미리 써놓은 책이었는데 네. 와이프가 자기도 투자할 테니까 그 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원고를.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띵한 게 이거 지금 아내가 읽으면 소화가 안 될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제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개별주 투자, 어떤 회사를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재무제표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내한테 재무제표 보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고 이거 할 수 있을까? 골프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도 아이한테 가르칠 때는 뭐 프로 선수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FM도 정석대로 가르치는데 와이프는 프로 선수가 됐어도 지금 은퇴할 나이인데 선수처럼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재밌게 가르치고 쉽게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네네네. 투자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는 위대한 투자자가 될 정도까지도 고려하면서 해야겠지만 네. 아내한테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지금 초보자를 위해서 책을 쓴다고 썼는데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는 이렇게 된지 몰라도 지금 당장 투자를 하고 싶은 30, 40대, 네. 40, 50대가 읽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아내한테 진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나면 그러면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해놓고 나니까 아내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와이프가 자기 계좌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같이 하게 되잖아요. 네. 할 얘기거리가 많아져. 주변 일상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래서 사실은 부부나 연인이시라면 두 분이 같이 맞아요. 이런 것들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건 그게 되게 자기 삶이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나랑 관심사가 겹치는 게 많아질수록 그러면 서로 나눌 것도 많아지고 함께하는 시간도 되게 의미가 있어지니까 그 차원에서라도 투자를 하시면 두 분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와이프랑 거의 대화의 하루 일상의 한 3분의 2는 주식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다 연결이 되니까. 네, 맞아요. 뭐 이런 일이 뉴스가 나왔대 그러면 이거 주식 한번 볼까? 맞아요. 이러니까 재밌거든요. 맞아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특히 너무 공감도 되고 재밌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책이 특히 실전서라서 저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네. 내용들을 아주 쉽게 써 있어서 한번 꼭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